사회성 회복이 정말 더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치 퀵 픽스 같은 거죠. 그냥 간편하게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한 루프 악순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고민해보고 왜 사회성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될까, 왜 사회성은 습득이 안 되는 거지? 사회성은 그냥 애들이랑, 왜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에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부모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사회성을 딱히 뭐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사회성을 내가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뭐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향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나는 그냥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성향적인 차이긴 하지만, 그걸 굳이 배워서 뭔가 해야 될 정도로 그게 어려움을 겪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뇌 발달 지연을 경험하거나 ADHD나 혹은 뭐 특장애라든가 혹은 그 스펙트럼 장애의 구분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근원적으로 봐야지 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데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뇌 발달 단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원시 반사라고 해서 제가 넘어지거나 할 때 뭐 팔을 펴서 이제 제 몸을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제가 먹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엎드려 놓으면 고개를 돌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원시 반사장애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 능력이 발달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세와 균형을 잡으면서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걷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소근육에 대한 것들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손을 쓰게 되면서 도구를 실질적으로 제가 만들 수 있게 되고, 언어가 발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발달된 이후에 인지 능력이 막 이제 발달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탐구들을 하고, 그리고 사회성이나 이제 감정 행동 조절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뇌 발달의 거의 제가 볼 때는 끝판왕인 거죠. 끝에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작용에 대한 것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랑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이들한테 뭘 건네고 그냥 같이 논다거나 줄을 선다거나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두뇌 발달 단계를 거쳐서 가장 끝단에 있는 것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은 과연 기술 습득의 문제인가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성에 대한 곤란한 문제를 겪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술 습득을 하잖아요. 야, 법칙은 이래.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줄을 서야 되고, 아이들 때리면 안 되고, 너 말로 해야 돼.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배려 없는 사람이 된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네가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요, ADHD 사회성 기술 습득의 문제인가 과연? 아니면 이 사회성을 기능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ADHD 사회성 문제는 사회적 기술의 결핍,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배려라든가 어떤 동화작용이라든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행동들이 일관성이 없게 수행이 안 되는 기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다. 근데 왜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을 왜 배우려고 하잖아요. 기술을 계속 알려주려고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찰들이 사실은 그러면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하면 왜 이 기능이 안 되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ASD, 자폐 스펙트럼의 사회성 다층 신경 네트워크는 지금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좀 잘 보시게 되면,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MNS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운동계라든가 운동계 밑에 있는 기저액이라든가 그리고 선피지라고 하는 그 복합적인 대뇌의 구조를 통해서 행동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인지를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제 모방할 수 있는, 뭐 표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손짓 발짓에 대한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이 전두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두엽의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 모방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모방이 사실은 가장 사회성의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운동 모방도 될 수 있지만 행동 모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 추론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한테 그냥 말로 할 건지 그냥 회피할 건지 얘를 그냥 때리고 하는데 지나갈지 침으로 확 뱉을 건지 욕을 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 결정과 사회적 인지 그리고 추론과 인지적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로 나눠진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두엽의 피질,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사회성과 관련돼서. 그리고 전대상 피질이라고 해서 전두엽 바로 안쪽에 있는 그런 이제 뇌 부분이라든가 측두엽 접합부에는 이제 귀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뇌의 여러 형태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깊숙한 곳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모방부터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내리는 것들이 사회성과 관련된 다층 신경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기술적으로 반복시키고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다층의 형태여서 그냥 하나의 신경세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뇌 부분이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연결이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신경세포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딱 하는 것처럼 매직처럼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상을 주는 신경 섬유관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 보상,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람을 얻는 것들, 내가 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삶의 가치라고 한다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보람을 느끼는 것들의 보상 회로도가 아주 많이 발달돼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발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 회로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는 것, 사람이 의미하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그게 의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보상을 주지 않은 거니까. 근데 게임을 한다거나 게임에서 막 시각적으로 막 팍팍팍 터진다거나 소리가 난다거나 막 이렇게 막 별 같은 게 날아오고 막 계급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아주 많은 보상을 주게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열심히 무조건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따라하면 과연 좋아질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의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지 뭔가 사회적인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이 구조적 한계를 그럼 과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뇌가 어떻게 잘못됐네? 라고 하면 그냥 뇌가 기능이 안 좋대. 사회성을 구현하는 뭔가가 안 좋대. 운동성을 관여하는 뭔가가 안 좋대. 언어를 관여하는 뭔가가 안 좋대. 다 안 좋아. 근데 다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그 안 좋은 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이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부모님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감각적으로 이제 민감하거나 감각에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뭔가 행동 모방을 할 때 제 감각이 계속 저해가 되는 거죠. 뭐 맨날 간지럽고 몸에서 따끈따끈따끈하고 막 엉덩이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감각이 민감한 소리에 민감하거나 혹은 시각에 민감한 것을 원시 반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구글에서 primitive reflex라고 해서요. primitive reflex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시 반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원시 반사는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구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손을 이렇게 잡게 한다거나 손바닥을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손을 주면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분되고 분절된 동작이 운동 발달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제가 걸어 다니면서 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게 되면 이 원시 반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몸에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만 2세 이후로도 남아있는 원시 반사가 신경계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회성이나 그리고 교육, 정신, 운동 발달에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 원시 반사를 제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